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총애하던 북한 핵미사일 총책임자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잡아오라. 분노한 최고 권력의 명령에 국경은 순식간에 봉쇄되고 특수부대까지 투입됐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도대체 그는 왜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렸을까요?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죽음의 함정을 뚫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천재 과학자 가족의 목숨 건 탈출과 생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저를 천재라고 불렀죠. 초등학교 때부터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 저는 이미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물리 법칙들이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읽으면서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당의 간부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양시 당위원회에서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 주셨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너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희망이다.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살에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고생했죠. 하지만 수학과 물리는 세계 공통어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교수님들도 제 실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학생 중에 이렇게 뛰어난 학생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밤늦도록 실험실에서 연구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파티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인류를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핵물리학의 깊은 세계에 빠져들수록 경이로웠어요. 4년 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핵융합 에너지였어요. 평화적인 핵기술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인류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훈, 너는 노벨상감이다. 귀국하자마자 바로 국가과학원에 배치됐어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는 꿈과는 달랐습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죠. 조국 방위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고요. 성공하면 엄청난 특권이 따랐어요. 평양 중심가 고층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32층 펜트하우스였죠. 창밖으로 대동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벤츠도 한 대 주어졌습니다. 특급 상점에서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특별증까지 받았어요. 결혼도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아내 은경이는 평양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의사였어요. 아들 준혁이와 딸 민정이도 태어났습니다. 둘 다 저를 닮아 수재였죠. 준혁이는 수학에, 민정이는 화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평화를 위한 과학을 전쟁을 위한 무기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 준혁이는 평소처럼 김일성 군사대학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19살이었던 준혁이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라고 늘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친구들이 급히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은경이가 당황했어요. 이상해요. 맥박이 너무 불규칙해요. 의사인 은경이도 당황할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은 북한 최고 의료진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희 같은 특권층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판막증입니다. 선천적인 질환이 악화된 것 같네요.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운동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은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하면 되죠? 하지만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장 수술은 너무 고위험이에요. 준혁이를 보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준혁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 관계자가 조용히 저를 불러내더니 말했습니다. 동무 아드님 병이 알려지면 곤란합니다. 군 간부 후보생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은경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 우리 준혁이 어떻게 해요? 저도 답할 말이 없었어요. 북한 최고의 의사들도 손을 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소 당비서가 저를 불러내더니 말했어요. 정훈 동무 아들 일로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프로젝트에는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고가 들어 있었어요. 준혁이의 병이 알려지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핵개발 책임자 아들이 병약하다니 유전자가 문제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도 영향을 받았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민정이한테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가족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요. 똑똑한 민정이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빠 때문에 저도 피해받는 거죠? 가장 힘든 건 준혁이었어요. 군사대학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라는 공식 사유였지만 실제로는 체제가 우리 가족을 버린 거였어요. 준혁이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짐이 되고 있어요. 그날 밤 은경이와 저는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특권층이었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제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준혁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했어요.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준혁이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있는데 라디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조선중앙방송만 들었는데 그날은 다른 주파수로 돌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 병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한국 방송이 잡혔어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심장판막 수술의 성공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정상 생활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불치병이라던 심장판막증이 남한에서는 일상적인 수술이라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볼륨을 더 높였어요. 20대 환자 김모 씨는 수술 3개월 후 마라톤에도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심장판막 수술은 이제 난이도 높은 수술이 아닙니다. 6시간 정도의 수술로 완전한 치료가 가능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준혁이를 살릴 방법이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그곳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은경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우연히. 하지만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은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은경이도 같은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인 은경이는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판막 치환술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씩 하는 일상적인 수술이래요. 수술 후 완전히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눈빛으로만 대화했어요.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은경이가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줬습니다. 생존율 90% 이상. 저도 종이에 썼어요. 우리 준혁이도 가능할까?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새벽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씩 모았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이런 이름들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은경이가 쪽지로 썼어요. 준혁이가 거기서 수술받으면 살 수 있어요. 저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준혁이는 우리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라디오에서 뭔가 들으셨죠? 민정이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를 살리려면. 민정이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살리려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탈북민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복학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은경이와 저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요. 라디오에서 들은 희망의 소식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어요. 어떻게 북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막혀 있고 감시병들이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연구소 청소부 김순옥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20년 넘게 연구소에서 일해왔어요.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친척이 중국에 있다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순옥 아주머니는 잠깐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족 사촌 동생이 있긴 해요. 연길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김순옥 아주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연구소에서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때로는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초콜릿이나 비누 같은 것들이요. 특권층인 저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후 김순옥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아주머니, 사실 아들이 많이 아파요. 북한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네요. 김순옥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며칠 후 김순옥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박사님, 제 사촌 동생이 그런 일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 4명이면 3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김순옥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요?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나 자료요. 그 순간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제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핵기술 자료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밀 정보들이요.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경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만 달러와 핵기술 자료를 달라고 해요. 은경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준혁이와 민정이를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야. 준혁이가 물었어요. 저 때문인가요? 아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는 아빠를 믿어요. 어떤 결정을 하셔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 김순옥 아주머니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사촌 동생 박철민이 다음 주에 평양에 온다고 해요. 만나보시겠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박철민을 만난 건 평양 시내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조선족이었어요.
유창한 조선말을 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김 박사님이시군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아드님이 심장병이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박철민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200명 넘게 도와드렸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돈과 함께 가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박사님 같은 분이라면.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핵미사일 설계도와 기술 자료. 가능합니다. 박철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은경이에게 말했어요. 결정했어요. 준혁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은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박철민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2시 신의주 인근 압록 강변에서 만나요.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박철민이 건넨 종이에는 정확한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핵기술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 핵탄두 제조법,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평생 연구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준혁이 생각을 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해.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고 평상복을 입어. 은경이는 의료진 신분증을 챙겼고 준혁이 약들도 준비했습니다. 민정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검문소가 두 곳 있었는데 다행히 제 신분증으로 쉽게 통과했습니다. 국가과학원 긴급 출장이라고 했어요.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지 않으셨네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는 우리를 압록 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상황이 보였어요. 중국 쪽에서 작은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고 북한 쪽 감시 초소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지금이 교대 시간이라 10분 정도 틈이 있어요. 그 사이에 건너야 해요. 강물이 얼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죠? 은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음이 두껍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됩니다. 중국 쪽 배까지는 200m 정도예요. 박철민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응답 신호가 왔어요. 자, 이제 시작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한 명씩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은경이가 준혁이 손을 잡고 따라왔고 민정이가 마지막이었어요. 5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졌어요. 거기서 북한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철민이 소리쳤어요. 뛰세요. 빨리.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것은 정말 위험했어요. 준혁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제가 준혁이를 부축했어요.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향해 발포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거리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정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그때 민정이가 넘어졌습니다.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은경이가 싸온 약 봉투가 굴러갔어요. 약이요? 은경이가 약을 주우려고 했지만 박철민이 말렸어요. 두고 가세요. 지금은 생명이 우선이에요. 중국 쪽 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거의 다 왔어요. 박철민이 격려했어요. 뒤에서는 경비병들이 개를 끌고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트에 도착했어요. 중국인 선장이 우리를 재빨리 배에 태웠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배에 올라탔어요.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탐조등 불빛들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은경이와 민정이도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긴 여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넌 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중국 단둥의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요. 박철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관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방 하나에 가족 4명이 모두 들어가야 했어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고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은경이가 준혁이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감기인 것 같아요. 압록강에서 너무 추웠나 봐요. 하지만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는 폐렴에 걸린 것 같았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은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항생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박철민에게 부탁했지만 그도 난감해했어요. 병원은 위험해요. 신분증이 없으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결국 약국에서 해열제와 기침약만 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정이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압록강을 건널 때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염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파요, 아빠. 민정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여관 주인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조선족 맞아? 말투가 좀 이상한데? 박철민이 재빨리 둘러댔지만 계속 그곳에 있기는 위험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박철민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여관을 나와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창춘 외곽의 폐공장 창고였어요. 창고는 여관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난방도 안 됐어요. 11월 중국 동북 지역의 추위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우리는 담요 한 장으로 4명이 덮고 잠을 자야 했어요. 그곳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준혁이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은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러다가 한국 도착하기 전에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민이 추가 돈을 요구한 거예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중국 공안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루트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요. 얼마나요? 1만 달러 더요. 우리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이미 가져온 3만 달러를 다 줬는데 또 돈을 달라니. 없으면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준혁이는 열병으로 헛소리를 하고 민정이는 무릎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은경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죠? 준혁이가 의식이 또렷할 때 말했어요. 저는 짐이에요. 저 없으면 가족들이 편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아빠가 반드시 널 살려낼 거야.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이 다른 브로커를 데려왔어요. 이분이 도와주시겠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브로커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말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아파 보여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요. 그 여성 브로커 덕분에 우리는 베이징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기차 침대칸을 이용했는데 준혁이를 누워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32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 저는 준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악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준혁이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브로커 김미경 씨가 약을 구해다 줘서 열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서 수술받아야 해요. 은경이가 매일 말했어요. 김미경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베이징에서 바로 한국 가기는 어려워요. 태국을 거쳐야 해요. 방콕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가면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태국이라니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할 때가 가장 긴장됐어요. 가짜 중국 신분증을 들고 출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여행 목적이 뭐죠? 관광입니다. 김미경 씨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 답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도장을 찍어줬어요. 통과. 그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방콕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가 우리를 맞았어요. 중국의 추위에 시달린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준혁이도 따뜻해요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김미경 씨가 미리 연락해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예요. 내일 아침에 가면 돼요. 그날 밤은 방콕 시내 작은 호텔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드디어 한국 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기가 우리나라 영사관이에요. 민정이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보호 신청하러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신원 확인과 면담이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핵과학자 출신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아드님이 심장병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영사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인천행 항공편 티켓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비행기로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살 수 있어.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온 가족이 울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고 아드님은 즉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심장판막 치환술 전문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은경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해주셔서. 아들아, 고맙긴 뭘.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수술 당일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6시간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경이와 민정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며 엄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불치병이었던 준혁이 심장병이 한국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수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정상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준혁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안색이 이미 좋아져 보였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매일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숨이 안 차요. 정말 신기해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우리는 서울 마포구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한강을 보며 압록강을 건던 날을 떠올렸어요. 준혁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어요. 1년 후에는 작은 IT 회사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급쟁이가 됐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이도 대학교에 편입했습니다. 화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하지만 평화를 위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은경이는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아픈 아이들을 둔 탈북민 가족들이 많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은경이는 매주 탈북민 정착센터에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밀 업무는 할 수 없었지만 평화적 핵에너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 북한 핵기술에 대해 자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했어요.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국정감사에서 증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북한의 핵개발 실상을 증언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도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했어요. 북한에서는 특권층 자녀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IT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요. 민정이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경이는 탈북민 의료지원센터 소장이 됐어요. 매년 압록강을 건던 날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요.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강에 도착했구나. 제가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준혁아. 우리 모두 없었을 거야. 진짜 살아있는 살 말이야. 지금도 가끔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과학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민정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